인생은 길지 않다.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그게 문제다. 마지막 직원을 퇴근시키고 나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사장님, 자리 잡으면 꼭 다시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직원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고 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녀석은 마지막 날인데 술이라도 한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런 날 술까지 마시면 애써 가두고 막아온 감정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다음에 한잔 하자. 내가 전화할게. 그동안 고생했다. 나는 애써 담담한 척 짐진 미소까지 지으며 녀석의 등을 두드렸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녀석은 재차 물었다. 괜찮아. 얼른 들어가. 나는 녀석의 등을 떠밀었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쿰쿰한 어둠이 고양이처럼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웅크리며 자리를 잡았다. 나는 혼자 사무실 가운데에 앉아 텅 비어버린 공간을 바라보았다. 애써 키워온 꿈과 미래는 어둠에 덮이고 담배를 피우려고 보니 젠장 이것마저 없었다. 다 떨어진 담배를 보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고 그제서야 온전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크게 한숨을 쉬며 사무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저 텍스타일은 튼튼한가? 아홉 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난데없이 전화한 그녀는 다짜고짜 별을 보고 싶다고 했다. 별? 밤하늘에 그 별? 별이라니. 1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다가 불쑥 전화를 해서 별이라니. 10분 안에 우리 사무실에 나타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순간 그녀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야? 우리 사무실 앞에서 전화한 거였어? 사무실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며 인사치레를 건넨 그녀는 빨리 별을 보여달라고 했다. 야, 그런 건 네 애인한테 보여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왕이면 몇 개 따달라 그래. 나는 심드렁하게 답했다. 이 오빠 또 왜 이렇게 시니컬해? 왜 이래? 이제 같은 동지끼리. 동지? 동지는 무슨... 내가 별 보여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뭐가 됐든 오빠가 원하는 거. 뭐가 됐든? 그 말의 힘은 강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상상만으로 충분히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회사가 망한 건 망한 거고 별이나 보러 갈까? 나는 회사 카니발을 끌고 그녀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한 건 아니었다. 일단 휘황찬란한 광원이 산란하는 서울을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건 아닌 것 같았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망해가는 회사 생각을 머릿속에서 잠시라도 지우고 싶었다. 양평을 지났었나? 아니, 눈이 그대로 쌓여있던 북한 강변을 지났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는 속초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날은 춥고 춘천을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러다 속초까지 가겠다는 생각에 적당한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근데 적당한 곳이 맞는 건가? 학교처럼 장방형으로 넓게 펼쳐진 휴게소엔 불빛이 하나도 없다. 부서진 야외 의자와 무작위로 깨져있는 유리창이 휴게소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시간은 밤 10시 40분을 지나고 있었고 폐하가 되어 있는 휴게소를 보고 있자니 같은 처지인 나의 회사가 떠올라 서글퍼졌다. 휴게소의 간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넓은 주차장으로 괴괴한 어둠과 왁자지껄한 침묵이 닻을 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망한 휴게소라도 화장실 문은 열어뒀겠지? 그러자 그녀가 안전벨트를 해제하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오빠 화장실 가게?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난데없이 말했다. 가지 마. 뭔 소리야? 화장실을 가지 말라고? 여기 깜깜하고 무섭단 말이야. 그녀는 뾰로통하게 볼을 부풀리며 말했다. 나는 금방 다녀오겠다며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다. 목덜미를 에이고 지나가는 칼바람에 화장실로 종종 걸음을 치던 나는 문득 그녀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낯설다. 화장실은 길게 늘어선 건물 왼편 끝단에 있었는데 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화장실 앞에 웬 아이가 서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보름달이 쏟아내는 은은한 불빛을 받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어? 나? 너 여기 혼자 있는 거니? 67살은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이 달빛에 유난히 빛나 보였다. 어린아이가 여긴 어떻게 온 거지? 주차장에는 내 차 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고 폐허가 된 휴게소 근처에 인가나 다른 가게도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저 안에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이는 화장실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람? 저 안에? 폐허가 된 휴게소 화장실 안에? 당황스러운 감정과 더불어 공포감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그런데 넌 누구니? 어른이랑 같이 왔어? 어른은 어디 있어? 아이는 대답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여전히 화장실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공포심이 뱀처럼 다가와 전신을 휘감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옆에 벽면에 위치한 스위치를 올려봤지만 전기가 들어올 리 없다. 깨진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내부의 형체는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오른쪽 벽면에는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왼쪽에 4개의 변기 칸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칸이 문짝이 떨어져 있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 칸의 한쪽 문만이 멀쩡하게 달려 있었는데 날 따라 들어온 아이는 그 칸을 가리켰다. 안에 누구 계세요? 말이 잘 안 나오고 다리가 떨렸다. 나는 주춤거리며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안으로 따라 들어온 아이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문득 저 아이가 날 따라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못 나가게 문 앞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추운 겨울날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저기요. 안에 누구 있어요? 조금 기다려봤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 않자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예. 너 여기서 사람 본 거 맞아?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이 쪼그라들다 못해 파달만한 크기로 변해버릴 것만 같았다. 아이는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화장실 칸 아래쪽을 가리켰고 나는 무릎을 굽혀서 조심스레 화장실 칸 아래의 공간을 들여다보았다.
창문을 넘어 들어온 달빛이 안쪽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두웠다. 그런데 무언가 있었다. 그것은 그것이 사람 얼굴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나는 우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튕겨지듯 물러났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는 몇 살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어린아이가 바닥에 누워서 아래쪽 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 때문에 일어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칸막이 안쪽 바닥에 누워있던 아이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소변기가 있는 벽 쪽에 붙어 서서 숨을 몰아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문 앞에 있던 아이가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아저씨. 아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고 나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다. 아저씨. 밖에 있는 누나랑 같이 놀지 마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같이 온 그녀를 말하는 건가? 그럼 차가 들어올 때부터 보고 있었다는 거야? 몸이 얼어붙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화장실 칸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맞아요. 아저씨, 저 누나랑 놀지 마요. 못됐어. 무서운 누나야. 나는 깜짝 놀라 화장실 칸막이 쪽을 바라봤다. 안에 누워있던 아이는 어느새인가 칸 위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위로 불쑥 나와 있는 그 얼굴이 너무나도 기괴했다. 나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내서 화장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주차장까지의 짧은 거리가 몇 킬로나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온 나는 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고 차문을 벌컥 열어 젖힌 뒤에 또다시 당황하여 말을 잃었다. 그녀가 없다. 조수석에 앉아 있어야 할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된 거지? 허둥거리며 뒷좌석을 살펴본 후 차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녀 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허둥거리는 내내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정체불명의 아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을까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혹시 화장실에 갔나? 아니야. 혼자 차 안에 있는 것도 무섭다고 했던 애가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갔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는 운전석에 올라탔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었지만 그녀가 사라져버렸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조수석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차에 올라탔다. 왜 이렇게 허둥거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식은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 말까지 더듬는 날 보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오빠 왜 이래? 화장실 안에서 웨이트라도 하고 왔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나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식은땀이 연신 흘러내렸고 손은 덜덜 떨려왔다. 운전하는 내내 무언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어서 룸미러를 계속해서 쳐다봤다. 밝은 불빛이 있는 곳이 나오면 좋으련만 가도 국도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렇게 휴게소를 한참 벗어난 걸 확인한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무섭게 왜 그래? 나는 핸들을 잡은 상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분명히 아이들을 봤는데 근데 그 아이는 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지? 칸막이 위쪽으로는 또 언제 올라온 거야? 그건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그 위로 얼굴을 내밀 수 있었던 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칸막이 안쪽에 있던 아이의 씩 웃는 얼굴이 떠올라 몸서리 쳐졌다. 내가 본 게 현실이 맞긴 한 걸까? 도무지 뭐가 뭔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내가 귀신을 본 것 같아. 내가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자 그녀는 얼굴이 찢어질 듯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오빠가 뭐래?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녀는 웃느라 정신을 못 차렸다. 아니, 황당한 이야기라는 건 나도 아는데. 나는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그녀에게 털어놨고 웃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이야기를 듣던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귀신이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너도 봤지만 그 휴게소에 우리 차 말고는 다른 차는 없었어. 그렇다고 거기 누가 사는 것도 아닐 테고. 참, 난 또 뭐라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피식 웃는 그녀의 반응에 기운이 빠져버렸다. 야, 귀신이랑 마주쳤는데 그게 별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라니까. 나 아직도 손이 떨려. 그래, 귀신인가 보지. 근데 오빠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웃긴 거지. 나는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일단 다시 서울로 가자. 나 불빛이 밝은 데로 가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 그러자 그녀가 핸들을 돌리는 내 팔을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서울 가긴 아깝잖아. 오빠, 아직 나 별도 안 보여줬어. 나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야, 내가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기절초풍한 일을 겪었는데 별 타령이 나오냐? 자자, 지금 봐. 나는 차의 선루프를 열었다. 한겨울 강원도의 찬 공기가 선루프를 통해서 점령군처럼 밀려 들어왔다. 오빠는 이게 문제야. 마음에 항상 여유가 없어. 어차피 서울 가봐야 오빠 당장 할 일도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 마치 무언가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말이 맞다. 그러고 보니 당장 내일부터 할 일이 딱히 없구나. 오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다 나와. 그러지 말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바다 가서 해 뜨는 거나 보고 가자. 잠시 머뭇거리던 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속초 방면으로 핸들을 틀었다. 한참 어두운 국도를 달리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얘는 내 회사가 망한 건 어떻게 알았을까?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어수선한 걸 보고 눈치로 맞춘 건가? 머릿속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지러운데 그녀가 말했다. 오빠 운전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그럼 어디 방 잡아서 눈 좀 붙이고 자고 가자. 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힐끗 바라보자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이 뭐 대수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날 보고 있었다. 속초에 도착해서 해변 벤치에 앉아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5시 10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분명히 자정이 조금 못 되었을 때 휴게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지?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시간을 어디선가 흘려서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동해 바다를 거쳐 해안도로 쪽에 차를 세우고 그녀와 나는 벤치에 앉았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가게들과 주택이 있었고 바닷가 쪽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아, 여기 앉아 있으면 해 뜨는 게 정면으로 보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신이 나서 들떠 있었다. 한겨울 새벽의 바닷가인데 생각보다 춥지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이 아프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해가 뜨기 전인데도 주변은 제법 밝았고 바람은 아직 잠이 들었는지 고요해서 바다는 평온했다. 그때 수평선의 끝이 붉어지나 싶더니 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하늘 위로 누군가 유리막을 씌운 것처럼 온통 파랗게 투명해졌다. 오빠 저거 봐. 해 뜬다. 참, 뭘 그렇게 난리야. 해 뜨는 거 처음 본 사람처럼. 나 해 뜨는 거 처음 봐. 이걸 오빠랑 처음으로 보게 되네. 그녀는 말끝이 조금 떨렸고 잠시 멍하게 그녀를 바라보던 나는 이내 정신을 다잡고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거 사실 어제 그놈이야.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던 그녀는 짐짓 딴짓을 했고 바닷가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때 뒤쪽에 있는 주택가에서 철컹하고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인이 철문을 열고 나왔다. 잠이 막 깬 상태로 나왔는지 여인은 부수수한 얼굴에 빨간색의 꽃무늬 몸빼 바지와 두툼한 패딩 차림이었고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빨간색의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다. 중년의 여인이 나온 그 집을 자세히 보니 저를 뜻하는 그림이 그려진 깃발이 달려져 있었다. 우릴 본 그녀는 애구머니하며 깜짝 놀랐고 나는 괜히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꾸벅 숙이며 놀라게 해서 미안하단 표현을 했다. 내가 목례를 하자 여인은 신기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는데 문득 저분이 무속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독서 모임이었다. 예전에 온라인 문학 동호회에 가입했었는데 가입만 해두고 활동을 열심히 하진 않았다. 그날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게 된 것은 까미 때문이었다. 이방인에 대한 합평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라면 난 일주일 내내 혼자서 떠들 수도 있다. 이방인 속의 문장들은 쇳덩어리보다 무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하고 시큼했다.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이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마침 모임 장소도 회사와 가까워서 그날만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모임의 참석자는 나를 포함한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었다. 그런데 까미의 달콤하고 시큼한 문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란 내 기대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렸다. 멀끔하게 멋을 내고 나온 남자들의 신경은 온통 2명의 여성 참석자에게 향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1명의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제법 체격이 있던 여자 A는 이방인을 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A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 1명이 사실 본인도 읽지 않았다고 했다. A는 까미가 누군지도 모르고 요즘 나온 아이돌 이름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대뜸 술은 언제 먹으러 가냐고 물었고 오늘은 꼭 황소곱창으로 가자고 했다. 회색 줄무늬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곱창은 비싸다고 하자 A는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 오빠가 째째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까미와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대화의 하평이란 말이 어울리는진 잘 모르겠다. 그날 처음 만난 그녀는 흰색의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남자들이 이방인 속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기서 잘못된 곳을 찾아서 남자들에게 거침없이 면박을 줬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전에 자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녀는 그 모임의 왕이자 폭군이었다. 어째서인지 남자들은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황송해했는데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그녀가 가시 돋친 말로 면박을 줄 때마다 뒤통수를 긁으며 헤헤 하고 웃었다. 남자는 급기야 얼굴까지 빨개지며 헤헤거렸는데 자존심이 짓밟혀서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남자는 오히려 정체를 알 수 없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심플한 디자인의 A라인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하얀색으로 맞춘 머리띠에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이 인상 깊었다. 하평회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되었고 모임에서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모임에 참석한 것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했고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받던 그녀가 내 말에 조금이라도 반박을 했을 때 내가 폭주할까 걱정되어 말을 아꼈던 것이다. 모임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간단히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했지만 나는 피곤함을 방패 삼아 안녕을 구하고 자리를 떴다. 혼자 터덜터덜 삼성역을 향해 걸어가던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회사 사람이라도 마주친 걸까 싶어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생글거리는 얼굴로 서 있는 것이다. 아저씨, 오늘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건넨 첫 대화였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많이 피곤하네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어차피 오늘 이후로는 마주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적당히 좋은 말로 헤어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저씨 거짓말 못하죠. 얼굴에 아니라고 써있는데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내 얼굴을 가까이 쳐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네? 아니 그게 진짜 피곤하기도 한데. 오늘 가뜩이나 분위기도 별로였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요. 만회할 기회는 줘야지. 아저씨, 나 배고픈데 맛있는 거 사줘요. 그렇게 우리는 삼성역 근처의 호프집으로 향했고 그녀는 나보다 8살이 어리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이 어리다고 느꼈지만 말로 꺼내진 않았다. S대를 다니고 있다는 그녀는 서초동에 살고 있다고 했고 아직 졸업 전이지만 이미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부친은 제법 인지도 있는 중형급 병원의 병원장이었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모임에서 그녀의 말에 아무런 저항 없이 헤헤거리며 머리를 조아리던 남자들의 모습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녀가 당당하게 1등을 할 거라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다. 미모와 지성, 학벌에 지방까지 그녀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나와는 교집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오빠들이 좀 투박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사정을 알게 된 나는 마치 백설공주의 난쟁이 무리 같던 그들의 심리에 빠르게 동화되어 갔다. 물론 그 무리에 합류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왠지 내가 난쟁이가 되어서 그녀의 곁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기도 했다. 나는 이런 의미 없는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방인의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화재는 앙드레 지드를 건너 헤르만 헤세로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반려동물인 고양이 감자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살면서 단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늘어났다. 대화는 갑자기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가인 브루로 건너뛰기도 했고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에 대한 감상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종잡을 수 없었다. 그 후로 그녀는 나에게 종종 연락을 해왔고 가끔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하루는 심심하다며, 다른 날은 배가 고프다며, 또 다른 날은 날씨가 너무 좋다며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을 하거나 회사 로비로 찾아왔다. 하루와 하루, 가을과 겨울, 우리는 그렇게 차곡차곡 부지런히 둘 사이 놓인 시간의 여백을 메워갔다. 백설공주를 모시는 난쟁이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나는 그녀의 만남을 갈구하진 않았다. 그냥 적당한 날에 연락이 오면 적당히 밥을 샀고 날이 좋으면 그녀와 삼청동 길을 적당히 걸었다. 두 갈래의 철길이 서로를 마주보며 길게 이어지듯이 나는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아니, 유지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술을 마실 때마다 내 자격지심이 들통나지 않기를 바랐고 심장이 차갑고 딱딱한 돌처럼 무심해 보이기를 바랐고 그녀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늘 심드렁하게 보는 것처럼 느끼길 원했다. 일부러 실없는 말을 자주 던졌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음담패설을 짓거리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는 무슨 사이냐는 둥,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둥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에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비루하고 남루한 인간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에 그녀와 한강변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실 때였다. 오빠는 결혼 언제 하려고? 그날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 결혼 안 해. 나 비혼주의자인데 몰랐어? 물론 거짓말이다. 비혼주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스스로도 영문을 알 수 없게 뾰로통해진 나는 그냥 그렇게 대답해버렸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날 바라봤고 그 눈빛에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한강으로 시선을 돌렸고 나도 다시 묻지 않기를 바라며 별일 아닌 척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있잖아. 내 친구가 그러는데 지금도 강원도 쪽으로 가면 별이 엄청 잘 보인대. 난데없이 그녀가 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럼 강원도 쪽으로 가면 훨씬 잘 보이지. 서울은 관공해가 심해서 안 보이는 거고. 오빠는 봤어? 나야 봤지. 그럼 나중에 나 별 보여줘. 아, 은하수 보고 싶어. 응? 그녀는 내 팔을 잡고 흔들며 말했고 순간 저릿하며 팔이 울렸지만 나는 태연하게 팔을 슥 빼며 말했다.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은하수는 나도 본 적 없는데. 그럼 잘 됐네. 같이 처음으로 은하수 보러 가면 되겠다. 나는 활짝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다. 강물은 찰랑대고 건너편 올림픽대로 위에는 쌩쌩 질주하는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허공에 마구 뿌려댔다. 기회 되면 꼭 보여줘. 근데 그때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고
어쩐지 그 말이 공허한 울림이 되어 다가왔다. 글쎄,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혼잣말처럼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은 광풍처럼 내 가슴으로 다가와 갑자기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그래 뭐 적당한 때에 가면 되지. 더 추워지면 가자. 겨울에 더 잘 보여. 그때 그녀가 갑자기 날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내 얼굴만 빤히 바라볼 뿐 말이 없었고, 난 그런 그녀를 못 본 척, 아무 감정이 없는 척 맥주만 마셔댔다. 아빠가 선을 보라고 하네. 그때 난 아마 못 들은 척 했을 것이다. 이제와 고백하자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바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침묵으로 공기가 무겁게 쭉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래? 선 좋지. 선. 네가 벌써 선 볼 나이인가? 하긴 뭐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난 선자리 가서 재밌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만남에 뻔한 얘기하는 거 지루하잖아. 안 그래? 아무튼 축하한다.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던 그녀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고마워. 얼마 후에 나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사업체를 꾸렸다. 고백하자면 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체를 경영할 거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다. 당시 재미로 만들었던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서 언론에 몇 번 오르내리자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벤처 광풍이 불던 그때 테헤란로에 가면 지나가는 개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입에 물고 걸어간다는 풍문이 있을 정도였다. 20대 후반의 벤처 사장들이 페라리와 포르쉐를 끌고 다니며 하루 술값으로 몇 천만 원을 쓴다는 말도 있었다. 그럴듯한 아이템만 있으면 사업계획서 PPT 한 장당 10억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소문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르는 때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에게도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내가 소유한 커뮤니티는 날이 갈수록 몸집이 커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수익과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던 거였다. 그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벤처라 불리던 대부분의 IT 기업들 역시 그 방법을 몰랐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금융공학을 직업으로 가진 이들에게 IT 기업이란 아주 좋은 불소식이었다. 그들에게 기업 가치나 수익성은 부수적인 문제였고, 당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소재성이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내 등에 붙은 대기업 간판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진 않았을 테지.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그럴 용기나 배짱도 없었을 테고, 조금 더 냉정히 판단하고 차분히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다. 안개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 끝단에 놓인 황금 덩어리보다 안전하게 소시민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마음이 급했다. 사직서를 내자마자 잠실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충원했다. 조금이라도 빨리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었고, 그래야 신락 같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무렵에 벤처 열풍이 급격히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바로 어제까지 벤처 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토해내던 언론들은 이제 대한민국 부실 경제의 주범으로 벤처 기업을 지목하기 시작했다. 미래의 가치는 푸르게 빛났지만 실질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론은 전혀 몰랐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투자 받기로 했던 자금은 일주일이 밀리더니 2주일이 밀리고 한 달이 밀렸다. 불과 어제까지 사람들이
황제주로 떠받들던 벤처기업의 사무실은 하루아침에 불 꺼진 공실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광풍이 휘몰아치는 광야의 한가운데에 벌거벗고 서 있었다. 사무실을 열고 2달쯤 지났을 무렵 밤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그녀가 날 찾아왔다. 사무실 이쁘게 잘 꾸며놨네. 뭐 그냥 대충 했어. 그녀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검정색 쓰리피스 정장과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굵게 말린 컬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녀의 머리에는 여태 보지 못했던 성숙미가 배어 있어서 날 당황하게 만들었다. 요즘 어때? 일이 좀 바쁘네. 좀 곤란한 일들이 있긴 했는데 잘 풀릴 것 같아. 그래. 그녀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올 듯 말 듯 찌푸린 날씨에 대해 말했고 다니던 직장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미 없이 이어지던 대화도 30분 정도 되니 딱 끊겨버렸는데 마치 그녀와 나 사이에 딱 중간 지점에 숨어있던 블랙홀이 대화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것 같았다. 한참 후에 내가 물었다. 만나는 사람은 어때? 의사라고 했지. 태어난 척했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이기 시작했다. 그냥 뭐 그녀도 태연이 대답했다. 아니, 태연해 보이려 노력했다. 나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것을 꾹 삼켜버렸고 또다시 고요한 정막이 흘렀다. 그녀의 직업과 철옹성처럼 완고하다는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렸고 나날이 늦어지던 회사의 투자금에 대해 생각했다. 부모님은 1년 정도 적당히 사귀다 결혼하라 하시네. 아빠 친구 아들이라고 대놓고 믿고 계신가 봐. 아, 그래? 그런데 짤막한 대답 뒤로 갑자기 너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가보지 못한 그녀의 널따란 아파트가 떠올랐고 언젠가 그녀를 바래다주러 들어갔던 깔끔한 주차장과 그곳에 개구리처럼 질비하게 늘어서 있던 슈퍼카도 떠올랐다. 이게 정상이잖아.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한번 시작한 웃음이 멈추지 않았고 어쩐지 내 얼굴에 비굴한 웃음이 새겨진 것 같았다. 그 집의 거대한 거실에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상상되자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혼자 헛웃음을 지으며 순식간에 열등감과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녀와 나 사이에 또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창밖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의 불빛들이 우리의 얼굴을 가로로 붉게 비추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오빠, 그녀는 회사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도망갈까? 조금 먼 데라도 괜찮다면. 고요한 허공에 툭 던져진 그녀의 말에 내가 얼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녀는 차가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난 괜찮은데. 멀리 바닷가로 도망가서 오빠가 어부를 한다 해도 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의 숨은 뜻을 파악하기도 전에 작은 나룻배 위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상상되었다. 그녀가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서 나를 마중 나오는 모습도 떠올렸다. 차라리 달이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SF 영화가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러다가 생각했다.
내 손에 쥔 건 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손에 쥔 건 선택받은 자들이 애초에 몸에 붙이고 태어난, 어쩌면 그들에겐 당연한 황금 같은 것이었다. 그런 건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렇게 힘든 일 못해. 뱃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힘들대.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고 아무 반응이 없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녀는 아까부터 같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책상에 올려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나 갈게. 회사 번창하길 바랄게. 나는 입구로 걸어가는 그녀를 천천히 따라갔고 복도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다. 이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나는 늘 그랬듯이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다. 잘 가. 건강하고.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오빠, 응? 아까 그 말 진심이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 오빠.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나는 급한 마음에 아주머니를 향해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갔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아주머니는 날 바라보았다. 저기, 혹시 무속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맞다면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녀는 도로 건너편의 벤치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고 급하게 다가오는 나를 본 중년 여성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야, 내 오래 살다 보니 이제 별일을 다 겪네. 참나.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무시당할 행동인가? 순간 기분이 좀 상했지만 상관이 없었다. 왠지 이 사람은 분명히 무속인일 거란 확신이 들었다. 제가 어젯밤에 귀신을 본 것 같아서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채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 말에 여인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복채? 나한테 복채를 준다고? 이 총각 재밌네. 돈이 없을 텐데.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내가 망한 걸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건가? 이제 강원도 사는 무속인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저기 가능하면 카드 결제 해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아유, 나 참. 아유, 그래.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아, 네? 무슨 귀신? 지금 같이 있는 저 처자? 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네? 아니요. 저 사람은 저랑 같이 여행 온 친구고요. 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은 황천길 가는 것도 여행으로 생각하나? 예?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가만 보니 이 총각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자네 눈에 저 처자가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 네? 나는 입을 벌린 채 멍한 얼굴로 건너편에 있는 그녀와 중년의 여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아니, 그럼 저 애가...
그때 길 건너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가 나를 보며 빙긋 웃었다. 아이고, 얼굴에 화개살이 가득하네. 명대로 못 살고 간 게 아니라 그게 지 명인데 그걸 모르면 어째? 아이, 나는 그런 중년 여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갑자기 뒷덜미가 서늘해지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여태껏 그녀에게 느꼈던 낯설음의 정체가 뭔지 파악했던 것이다.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나?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이거였어? 그래서 휴게소 꼬맹이들이 날 보고 위험하다고 알려준 거였나? 그럼 저 친구가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나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여인은 나를 한참 동안 빤히 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총각은 사람이야?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럼 나도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면서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미리 연락도 없이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뜬금없이 별을 보고 싶다고 했었다. 어라, 근데 이 총각 가만히 보니 문턱에 걸쳐 있네. 여인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묘한 말을 했다. 문턱에 걸쳐 있다고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우리 쪽을 보고 있던 그녀가 서서히 일어났다. 총각, 저 처자가 애인이야? 네? 아니, 애인은 아니고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희한하네. 부부나 애인도 아닌데 뭘 이렇게 길을 쓰고 데려가려 그러나? 데려간다고요? 누가 누구를요? 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는 여인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다. 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앞만 봐도 지금 총각은 저 처자 따라갈 때가 아니야. 일단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저 처자 한동안 잡아놓을 테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총각이 직접 알아보라고. 따라가고 싶으면 그냥 따라가든지 아니면 살아날 길을 찾든지. 또다시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가 길을 건너서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 처녀 여기로 오네. 자기 얘기 하는 줄 아는가 보다. 총각, 내 말 새겨들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냥 다 포기하고 저 처자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살아날 마지막 방법을 찾아보든지. 처음 보는 분이랑 뭘 그렇게 반갑게 얘기해? 아는 분이야? 어? 아니, 아는 분은 아니고, 나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이 다음으로 해야 할 말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아가씨, 이 총각이랑 부부요? 네? 아니요, 저희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곧 결혼할 거예요. 그런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이게 기쁨의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심 때문인진 알 수 없었다. 에휴, 그럼 살맛 대고 사는 사이도 아니구만.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대화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아휴, 날이 추워. 네? 살면서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내가 밥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어. 여인이 그녀를 집 안으로 이끌자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날 바라보았다. 그래. 일단 추운데 밥 한 끼 얻어먹자. 이것도 인연이라고 하시잖아. 나는 여인의 말에 동조했고 여인은 손을 허리춤 뒤로 보내며 어서 가라는 듯이 손을 옆으로 휘휘 저었다. 아, 그럼 저는 주차 좀 하고 올게요. 대로변에 세워놔서 다른 곳에 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 요즘은 무슨 그래. 차는 주차장에 세워놔야 안전하지. 다녀와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난 그대로 뒤를 돌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를 악물고 뛰고 있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진상 거사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넌 살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내 인생 완전히 새됐구나.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숨도 쉬지 말고 날 찾아와. 머뭇거리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오밤중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나를 꼭 찾아와. 진상 거사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부르는 명칭도 애매하다. 거사님은 친구 도훈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도훈이는 그분을 도사님이라고 불렀다가 거사님이라고도 불렀다가 또 어느 때는 스님이라고도 불렀다. 거사 본인은 스님으로 불리길 원했던 것 같았는데 머리가 길고 술과 여자를 탐닉하니 스님이란 호칭은 적절하지 않았다. 도훈이는 자신의 형에게 진상거사를 소개받았다고 했는데 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였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수석으로 합격한 게 문제였다. 도훈이는 S대를 지원했어도 수석으로 입학할 성적이었고 녀석은 결국 휴학계를 내고 재수를 선택했다. 그때 녀석이 원주에 있던 진상거사를 찾아간 건데 거기에 내가 동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었다. 도훈이 녀석이 처음에 도사님으로 소개를 해서 나는 백발에 긴 수염을 지닌 위험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원주 터미널에서 내려 학동이 위치한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자 진상거사가 살던 집이 나왔고 마침내 그를 만난 나는 놀라고 말았다. 거사는 생활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더벅머리에 정리되지 않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몰골은 거사나 도사가 아니라 거지란 호칭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도훈이가 진로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자 거사는 밥과 술을 사라고 했고 그날 거사는 생고기 삼겹살 4인분에 소주 4병을 혼자서 해치웠다. 저 거사님, 저 재수하면 S대에 붙을 수 있을까요? 못 붙어. 그는 도훈이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대답했다. 못 붙는다고. 근데 넌 내가 뭐라고 말해도 분명히 재수할 거야. 그러니 딱히 말릴 생각은 없어. 과연 도사는 도사였던지 도훈이는 재수에 실패했다. 재수로 시험을 쳐서 받은 성적은 그 전에 받은 성적과 달리 너무나도 초라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K대로 복학을 결정했던 날 도훈이는 다시 진상거사를 찾아갔다. 거사님, 저 목표를 바꿨어요. 대학이랑 상관없이 재학 중에 사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거사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너 학기 중에 40패스 못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라. 미리 해놔. 그의 말대로 도훈이는 매년 실패했는데 졸업을 하고 군대에 다녀온 뒤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2차 시험을 앞두고 도훈은 나와 함께 또다시 진상거사를 찾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안 된다. 사람이 다 운이란 게 있는데 어쩌겠냐. 차라리 그냥 노는 게 더 나아. 아예 놀든지 아니면 인생 공부라도 해. 그래도 30에는 될 거니까. 30에 40했으면 늦은 것도 아니야. 그 후로 녀석은 정말로 놀기 시작했다. 논다고 하는 게 기껏 해봐야 미팅 몇 번 하고 가끔 영화 보고 그게 다였다. 그때 나는 속으로 엄한 땡중놈의 말장난 때문에 내 친구의 인생이 절단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훈이는 30살에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그때도 녀석은 나와 함께 거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는데 거사는 도훈이 대접하는 한우를 혼자서 6인분을 먹어치웠다. 자리를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사를 건네자 거사가 날 붙잡고 말했다. 넌 살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내 인생 완전히 새됐구나.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숨도 쉬지 말고 날 찾아와. 머뭇거리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오밤중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나를 꼭 찾아와. 아니 고사님, 인생이 새된다니요. 그런 악담을. 그리고 그렇게 될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저절로 알게 될 거야. 내가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르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내 말 잊지 말고 그때 나를 꼭 찾아와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가서 보자. 나는 속으로 이 땡중이 이젠 나한테까지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나는 진상거사의 집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거사는 뒷머리가 눌려서는 베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거사님, 아무래도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자 거사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니 근데 이놈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게 돼서 이렇게 나타났어. 너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하지만 그 물음에 나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여자 때문에 문제가 크게 터졌구만. 거사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말했다. 그게 보이십니까? 이놈아, 보이긴 뭘 보여? 남자가 사고 친 거면 술, 도박, 여자 문제밖에 더 있냐? 넌 술도 안 먹고 도박할 놈도 아니고 그러니 뻔히 여자 문제지 뭐. 근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간당간당한데.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이놈아. 여자를 따라서 저승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승에 남든지 선택을 해야지. 네 운명 네가 결정해야지 남이 해주냐. 그걸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했다.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아하하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이는 습관. 적당한 톤과 억양으로 조근조근 명확히 말하는 그 목소리. 궁금한 게 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는 눈빛. 난 그녀에게 내 마음을 이미 들켰던 게 아닐까?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에 나는 내 감정에 솔직했던가?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비루한 내 자아가 대비될까 두려워 먼저 화들짝 놀라며 달아나지 않았나? 나는 나 스스로를 속이려 들었던 것이다. 그걸 깨달은 순간
비겁한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 감정은 내 삶에 대한 모습에도 반영되었다. 난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있긴 한 걸까? 치기 어렵고 혈기도 넘쳤고 나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내 사무실이었다. 더불어 저 앞에 보이던 자그마한 빛마저 꺼져버리고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혼자 서 있던 것 같은 기분도 떠올랐다. 거사님,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죠. 조금 더 일찍 가는지 아니면 천천히 가는지 그게 문제긴 하겠지만요. 얼씨구. 이놈이 이제 해탈한 신용까지 하네. 그래 맞아. 모든 생명은 죽어. 일찍 갈지 천천히 갈지 그건 다르지만. 거사는 나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며 말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나도 배움이 짧아서 너한테 그럴듯한 말을 해줄 능력이 없어. 우주 이치를 깨닫고 만물을 알면 내가 벌써 부처지 사람이겠냐.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녀와 함께 한강을 걸을 때도 늘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로의 어깨가 붙었다가 멀어지곤 했다.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녀도 나와 어깨가 닿는 걸 의식하고 있는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들켜버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 왠지 혼자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서로의 손등이 아슬아슬하게 스칠 때면 찌릿 전기가 올랐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에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나는 그녀와 다시 한강을 걷고 싶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사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거사님. 다음에 인연이 되면 제가 더 크게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놈이 돌을 깨우친 흉내를 내고 있네. 뭔 헛소리야. 그래, 스스로 결정한 운명 네가 알아서 잘 해야겠지. 기왕 가는 거 미련 갖지 말고 가. 내 언제 기회 되면 거한 제사상 한번 차려주마. 감사합니다, 거사님. 나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속초로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아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거사는 문을 향해 걸어가는 내 뒤통수에 대고 말했다. 사실 네가 이제부터 대운이 트이는 사주거든. 그동안 겪은 고생 다 끝나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꽃가마에 올라탈 사주다. 참 미련한 놈이 그걸 내팽개치고 여자한테 홀려서는. 에휴. 네?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휘둥그레진 눈으로 거사를 바라보았다. 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이게 어디서 소리 질러?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안 물어봤잖아. 불 꺼진 사무실 한켠에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잡고 흔들며 울부짖고 있다. 사장님! 사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목을 매면 어떡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예? 사장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작별 인사를 전했던 나의 직원이었다. 시간은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았고 난 그제야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 직원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간 뒤에 목을 맸었지.
천장의 텍스타일에 시도하려고 생각해보니 내 몸무게를 지탱하기 힘들 것 같았다. 나는 벽에 걸려있던 옷걸이에 넥타이를 메고 목을 걸었다. 옷걸이는 콘크리트 벽에 아주 튼튼하게 고정돼 있었고 마지막 퇴근 후에 인사를 나누고 갔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서 목을 맨 나를 끌어내린 것 같았다. 이제 저녁 8시 반. 녀석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내 옆에 그녀가 있다. 죽어. 빨리 죽어. 오빠, 나랑 같이 손잡고 빨리 가자. 나를 살리려는 녀석도 나를 죽이려는 그녀도 모두 필사적이었다. 두 사람은 내 몸을 두고 서로 다른 꿈을 꾸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흉측하고 괴기스럽게 짝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내 몸으로 다가가서 내 목을 조르고 있던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내 존재를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오빠, 이제 완전히 갈 수 있는 거야? 빨리 가자. 나 조금 더 있다 갈 거야. 조금 더 있다가.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괴이하게 변했다. 뭐라는 거야? 지금 같이 가야지. 혼자 무서운데 나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왠지 그녀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만 참아. 아직 여기서 정리할 게 있거든. 금방 따라갈게. 그녀를 안고 말없이 다독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심폐소생을 시도하던 직원은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위급해요. 빨리 와주세요. 나는 한켠에 쓰러져 있는 내 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냈다.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같이 손잡고 가자. 알았어. 오빠 여기 있는 동안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계속 오빠 곁에 머물러 있을게. 괜찮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투자자는 결국 발을 뺐는데 놀랍게도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그들의 제안을 나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나는 직장인 월급으로는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을 손에 쥔 채 회사를 넘겼다. 나는 내 목숨을 살려준 직원과 함께 다시 회사를 차렸다. 일은 술술 풀렸고 내 이름으로 된 외제차와 아파트, 오피스텔이 생겼다. 그리고 거사를 만나러 원주로 향했던 그날은 유독 날이 좋았다. 그가 좋아하는 한우 세트를 샀고 증류주도 박스로 챙겼다. 허허, 이놈이 문턱에 걸쳐있던 놈이 아주 신수가 훤해져서 왔네. 다 거사님 덕분입니다. 받으세요. 허허허, 그래. 네가 싸가지는 없어도 예의가 뭔지 아는구나.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고 나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거사님, 매번 신세만 져서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놈 봐라. 오늘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거사는 봉투를 들고 대충 액수를 살피는 것처럼 보였다. 이야, 이거 봐라. 성의 표시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 두께면 나한테 따로 바라는 게 있는 모양이지. 역시 거사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시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게 뭐랄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 살 거면 잘 살아야죠. 산 사람 곁에 죽은 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고사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여자 영가 하나가 제 주위를 맴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아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개면쩍어진 나는 문득 마당으로 시선을 돌렸다. 봄 기운에 고운 햇살들이 촘촘히 부서져 마당에 내려앉고 있었다. 인생은 길지 않다.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을 때 느끼는 삶의 길이와 무언가 잔뜩 손에 쥐게 되었을 때 느끼는 삶의 길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길고 길어 지극히 어려울 것 같던 내 삶은 아주 짧게 마감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이 아주 길게 이어지길 원한다. 아주 짧을 수도 있었던 내 인생은 조금 더 여유롭게 되었지만 언제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생사의 문턱을 넘나든 뒤로 난 가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오는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난 여전히 삶과 죽음, 그 어딘가에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다. 그게 문제다.